보호 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을 때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거의 무력화시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 EU를 동시에 종속시켰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자재 수출국들은 독감에 걸린다. 원자재 앞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 이익에 충실하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민족주의로 발전이 된다. 미국, 중국, 러시아는 원자재 패권을 잡기 위해 각각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나요? 강대국들은 원자재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수급이 안정되고요. 또 가격도 안정된 상황에서도 물밑에서 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아주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두 원자재를 다 수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강대국에서도 어떤 품목은 수입을 해서 쓰고요. 어떤 품목은 또 수출해서 또 패권을 잡고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도 품목별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을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이제 에너지를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이제 수급이 안정되면 유가도 안정되기 때문에 수급 안정과 국제 유가 안정에 온 힘을 쏟았다면은 지금은 이제 생산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생산 국가가 됐기 때문에 생산 국가로서의 입지를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뭐 시추해라 이런 표현에 지금 잘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제 석유 생산을 늘려서 인플레 위기를 극복을 하고요. 또 국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또 높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및 안보에 잠재된 위협을 제거. 이것 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경제 및 안보에 잠재된 위협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확대를 통해서 세계 에너지 패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화석연료를 증산하겠다라는 것은 이 친환경 시대에 사실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만 패권을 잡겠다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물하고 금속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먼저 25% 관세를 때렸고요. 최근에 이제 50%로 더 올린 상황이고요. 구리에 대해서도 8월서부터는 50%의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는 뭐냐면은 수입해서 쓰던 것을 자국 내로 생산을 돌리겠다. 자국 생산을 늘려서 외국 패권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농산물 같은 경우는 미국은 이게 많은 수출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지금 많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많이 압박을 하면서 농산물 수출은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쪽에서는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공급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석유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이제 중동에서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요. 러우 전쟁 이후에.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핵 문제 때문에 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고, 이 제재라는 게 원유 수출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중동하고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되게 이 러시아산 원유, 이란산 원유는 지금 되게 싸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중동이 많이 수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산 원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오히려 이제 줄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란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서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당히 지금 중국은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적으로 사실 자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간 의외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중국은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자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콩을 지금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옥수수 같은 경우도 수입을 해서 쓰고 있긴 합니다만 콩에 비해서는 자급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미국산을 많이 수입을 해서 썼는데요.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브라질로 이제 수입선을 대체해서 미국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농가는 오히려 타격을 입었죠. 미국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농가가 지금 타격을 입으면서 트럼프도 아마 대통령도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티토류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기화를 하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이트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광석은 블랙홀. 워낙 중국이 많이 수입을 하기 때문에 철광석은 블랙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철강은 워낙 많이 생산해서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화이트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철광 수입을 막으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중국은 세계 최대 큰손입니다. 그래서 큰손으로서 막강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지금 중국이 구매자로서의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쟁 이후에 유럽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러어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인도로 지금 많이 뭐 석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광물 자원도 지금 이쪽으로 많이 수출하면서 활로를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극하고 시베리아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지속하면서 뭐 서방의 제재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는 세계 3대 석유 생산국으로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지위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더 막강합니다. 소맥 같은 경우는 수출 세계 1위입니다. 강력한 수출 패권을 보유하고 있고요. 심지어 러시아 소가 소맥 수출을 줄이면은 이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그러니까 식용유의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하고 또 비료라든지 광물 같은 경우도 많이 저장을 갖고 있어서 이런 쪽으로 지금 패권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원자재를 둘러싼 패권 경쟁이 미중 러를 중심으로 헤쳐 모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석유 패권 확보를 위해서 우방마저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주요국하고 협상을 타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라라는 그런 압력을 많이 보냈는데요. 뭐 사실 아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시아는 워낙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안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게 불안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미국산 원유 수입을 조금 늘려간다면은 사실 석유 안보에는 크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가격도 그렇게 뭐 오히려 이제 WTI 같은 경우는 중동산 두바이 가격보다도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미국은 정정 불안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우리가 항상 석유 안보가 걱정되는 것은 정정 불안이 발생해서 석유 공급이 줄어들지 않을까, 아니면 끊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미국은 정정 불안이 없기 때문에 뭐 석유 공급이 끊길까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운송비가 좀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 석유를 수입하게 되면은 이 중동에서 오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걸맞게 운송비도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최고의 단점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정유 설비 같은 경우는 중동산 원유에 특화가 돼 있습니다. 미국산 원유는 이게 그 경질유고요. 그다음에 중동산 원유는 우리가 가운데 중자 중질유라고 표현합니다. 경질유가 사실 품질이 좋은 건데요. 우리나라 정유 시설 같은 경우는 중동산의 그 중질유에 특화된 정유 설비가 많다 보니까 이 미국산 원유로 100%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블렌딩해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미국의 그 셰일 오일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미국산 원유에 특화된 정제 설비로 조금씩 좀 교체해 나가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리기가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또 이란으로부터 좀 싸게 원유를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경쟁력이 좀 강화된 상황입니다. 소위 전쟁은 러시아하고 이란이 하는데 이익은 왕서방이 보고 있는 그런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원유를 싸게 구입하다 보니까 이거를 정제한 납사를 또 가공해서 판매하는 석유화학 분야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점이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곡물 같은 경우는 중국은 이제 미국산에서 브라질산으로 많이 수입선을 돌린 상황이고요. 또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브릭스라든지 그런 회의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석유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중국하고 인도에 올인하면서 석유 판매가 뭐 전쟁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곡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서방에서 제재를 못했습니다. 워낙 이게 제재를 하게 되면 파급이 크고, 특히 저개발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 부분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곡물 수출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비료와 식용유의 관점에서는 강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산 석유 공급이 끊기면서 뭐 전 세계를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산도 늘렸고요. 노르웨이도 늘렸고요. 노르웨이는 사실 EU는 아닙니다. 이게 유럽이긴 합니다만 EU는 아니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봤을 때 노르웨이산 원유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동으로도 지금 공급선을 많이 바꾸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 러시아 공급선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면서 사실 초기에는 좀 마찰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EU 회원국들 중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이제 친론 국가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좀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산 석유하고 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러시아 또 중국 걔네들과 이제 에너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로부터 심심치 않게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아주 싸게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고, 일본은 중동산 석유 수입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전히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 유럽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중동 쪽 그 석유 수입도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럽적 볼륨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괜찮은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또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 그 공급망 측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자체도 지금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아마 이 공급망은 꾸준히 계속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일혁명 이후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화하며 어떤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나요? 먼저 숫자를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은 2024년 기준으로 하루에 석유 수입량이 대략 한 842만 배럴을 수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수출은 1078만 배럴이었습니다. 그래서 빼보면은 한 236만 배럴을 순수출을 했는데요. 이게 2005년도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수입이 한 1371만 배럴, 수출이 한 117만 배럴, 무려 순수입량이 1254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이랬던 미국이 지금은 한 240만 배럴 가까이 순수출 국가로 지금 바뀐 셈인데요. 물론 원유만 놓고 보면은 아직도 한 100만 배럴 정도 그 순수입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과거에는 1000만 배럴 순수입 국가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은 아주 대단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셰일 혁명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셰일 혁명은 미국을 세계 1위 원유 생산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에너지 패권국으로 부상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관세 협상에서도 나타났듯이 미국은 그 미국산 석유, 미국산 천연가스, 또 LNG 수입을 늘리려면서 지금 교역국들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역국들은 뭐 당연히 지금 화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통해서 지금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점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셰일오일을 바탕으로 뭐 석유 안보에 자신감을 얻으면서 국제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동 문제에 대한 개입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사실 중동 문제에 개입할 때마다 미국은 조심스러운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잘못 개입했다가는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중동 위기가 발생해봤자 국제유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짧은 기간 동안 올랐다가 금방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좀 눈치와 압박을 덜 받으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 패권국이 되면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가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우 전쟁 같은 경우도 뭐 휴전 협상을 지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엊그저께도 뭐 러시아 그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뭐
뭐 100%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그런 제재안까지 내놓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인접국인 베네수엘라가 사실 매장량으로 보면 사우디보다도 더 많습니다. 근데 원유의 질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정제할 수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거리낌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셰일 혁명이 없었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이 셰일 혁명은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은 광물, 금속과 농산물 분야에서 세계 최대 수입국입니다. 수입국이면서도 당당히 패권 경쟁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중국의 힘은 역설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수입국이고요. 그 엄청난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구매력에 바로 중국의 힘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뭐 다른 나라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2021년에 러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사실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었을 때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하면서 서방의 제재를 거의 무력화시켰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으로 판매를 하지 않으면은 석유를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의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와 EU를 동시에 종속시켰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광물과 금속 분야인데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비철금속 분야에 있어서의 수요 비중은 50%를 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다른 모든 나라의 수요를 합쳐봐도 중국에는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 금속 수요에서 중국의 비중은 구리 같은 경우가 57%였고요. 알루미늄은 60%. 최근에 이 2차 전지의 그 핵심 소재인 니켈 같은 경우는 57%, 철광석도 60%를 자랑했습니다. 뭐 다른 뭐 패권 경쟁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곡물에 있어서도 콩 같은 경우는 수입 비중이 전 세계의 60%를 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멕시코가 세계 1위인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옥수수가 주식이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멕시코하고의 근소한 차로 세계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 원자재 수출국들은 독감에 걸린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고요. 이는 이제 중국 외에는 사실 이 원자재를 살 국가가 마땅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앞에서는 이 생산국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의 오랜 제재에도 러시아는 에너지와 광물, 금속, 농산물 부문에서 강력한 패권 경쟁국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힘은 광활한 국토, 그리고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매장량, 그리고 모든 원자재가 뭐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석유 같은 경우는 매장량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한 1000억 배럴 정도입니다. 사우디가 한 3000억 배럴 조금 안 되거든요.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북극하고 시베리아에 잠재되어 있는 원유 매장량이 지금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화되면서 이 과거에는 북극이나 시베리아는 개발이 어려웠거든요. 이제 날씨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땅이 녹으면서 이 개발이 오히려 용이해졌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너무 기후변화가 심해져가지고 이 땅이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이 석유시설,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집안이 가라앉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조금 곤란함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러시아는 북극과 시베리아에 잠재된 그 석유 잠재력이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방의 제재 때문에 이 서방의 이 투자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제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은 러시아의 이 석유 잠재력이라든지 다른 전반적인 원자재 잠재력은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가 됩니다. 광물 금속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에 호주가 있다면은 유럽에는 러시아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거의 뭐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거의 모든 광물의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팔라디움입니다. 팔라디움은 이제 백금족 원소라고 하는데요. 이 팔라디움이 어디 쓰이냐면은 주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촉매로 쓰입니다. 팔라디움은 가솔린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의 그 배기가스 촉매제로 쓰이고요. 플래티늄은 경유 차량의 그 배기가스 촉매제로 쓰이는데요. 이 팔라디움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좀 수요가 줄어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새로운 신에너지 분야에서도 필요한 소재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곽강을 받고 있고요. 이런 팔라듐에 대해서 러시아는 지금 세계 생산 1위입니다. 매장량은 2위고요. 또 팔라듐 같은 경우는 러어 전쟁 당시에도 서방에서 그 곡물과 마찬가지로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팔라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니켈하고 구리, 철광석 역시 매장량이 많고 히토류 역시 상당량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은 아마 이쪽도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곡물에서 강국이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데 소맥은 사실 아주 독보적인 세계 1위고요. 특히 우크라이나도 소맥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그 재배 지역이 이제 흑해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소맥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가 가뭄이 들면은 이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요.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의 그 민주화 시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촉발된 원인 중에 하나가 2010년 러시아의 대가뭄으로 소맥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는 작황이 좀 나쁘다 싶으면은 이게 수출 통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수출을 통제를 하면은 국제 가격이 지금 뭐 출렁이기를 뭐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곡물 패권을 휘두르게 되면은 전 세계 먹거리 상황은 나빠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평소에 잘 작동하다가 전쟁, 기상이변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초래합니다. 이런 경우 생산국들과 소비국들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원자재 시장에는 심심치 않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뭐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상악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불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갖가지 정치적 불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돌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은 원자재 시장은 금방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딱히 뭐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면은 미국 걸프만에 종종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데요. 허리케인이 발생하면은 그쪽에 이제 석유라든지 이제 석유 시설들이 밀집이 돼 있는데 그러면 석유 시설들이 셧다운을 합니다. 폐쇄를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뭐 길어봐야 뭐 2주 짧으면 뭐 일주일에도 끝나고요. 아주 길었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뭐 한 달 정도 있었던 적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금방 이제 진정이 되고 가동이 재개되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문제가 그렇게 장기화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세계 1위 그 구리 생산국이죠. 칠레 같은 경우는 광산 노조 파업이 심심치 않게 또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뭐 길면은 뭐 2달까지도 뭐 가는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 짧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돌발 상황이 좀 구조적인 문제 또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띈다면은 이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어 전쟁 같은 경우가 그랬죠. 이제 유럽의 입장에서는 공급망 자체를 돌려버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좀 먼 얘기긴 합니다만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그랬고요. 2020년 팬데믹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엄청난 타격이 왔었죠. 그다음에 2023년에 인도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오면서 이 설탕 농사가 완전히 망쳤습니다. 인도가 설탕 생산 세계 1, 2위를 다투거든요. 브라질하고. 근데 이제 설탕 수출을 통제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근데 가뭄이 여기가 이제 쉽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여기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2008년도에는 그 유명한 그 푸드 크라이시스라고 해서 식량 위기가 전 세계를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생산국이나 소비국이나 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국들은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을 통제하고요. 일단 국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출하던 물량을 무조건 국내로 먼저 돌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비국들은 이제 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최대한 물량 확보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수입 관세 같은 경우를 뭐 일시적으로 철폐하든지 대폭 인하하든지 이제 그런 노력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비축 물량을 좀 푸는 경우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수출국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소비국들이 사실 물량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비축 물량으로 대응을 하고요. 좀 시장이 잠잠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소진됐던 비축 물량을 다시 이제 비축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대체 공급선을 찾아서 나서고요. 또 대체 기술 개발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세계 각국이 동시에 협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석유 부문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이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그 석유 비축유를 방출하는 겁니다. 근데 방출을 하는데 한 개 국가에서 방출하는 게 아니고 그 IEA라고 하는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의 회원국들이 동시에 방출을 합니다. 이러면 효과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까지 4번의 그 비축유 방출이 있었습니다. 그 1990년 초반에 있었던 걸프전하고요. 그다음에 2006년인가요? 그 카트리나라고 그 엄청난 허리케인이 미국 그 석유 시설을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리비아 내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러우 전쟁이 있었고, 요 네 차례에 걸쳐서 비축유를 방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축유 방출이 종료되면은 또 경쟁적으로 또 비축유 재비축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원자재 가격이 약간 또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듯이 보면은 원자재 앞에서는 모든 국가들은 자국 이익에 충실하다. 그리고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한다. 근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경쟁이 심화되고 자원민족주의로 발전이 된다. 이런 상황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자재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원자재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정보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이해도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원자재 시장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전문적이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전문가 시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물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금융 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금융 시장 중에서도 이 선물과 옵션 시장이라고 하는 이 파생상품 시장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실물 시장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파생 금융시장, 파생 원자재 시장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그리고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 시장의 펀더멘탈 외에도 뭐 지정학적 위기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 정치도 봐야 되고요. 날씨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간에 이게 이 시장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원자재 시장은 사실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뭐 과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무엇보다도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고요. 물가가 오르면은 당연히 이제 금리는 또 올라가고요.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은 뭐 전체적인 경제가 위축되면서 활력을 잃고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앞에 국제자가 항상 들어갑니다. 국제 원자재. 그냥 원자재라고 얘기해도 이제 국제 원자재를 당연히 의미하는 거고요. 이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국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려서 전 세계 수급을 안정시킬 수도 없고요. 또 수요를 줄여서 전 세계 뭐 수요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저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공급이 어떤 한쪽에서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체 공급선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또 비축 물량을 풀 수밖에 없고요.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은 결국 이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시장의 흐름을 꿰뚫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 강대국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라고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원자재 시장을 연구 분석을 하게 된 것이 2006년도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가 돼 가는데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이제 공부하고 또 보고 듣고 습득한 그런 지식과 정보들을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원자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또 저변을 넓힘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좀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의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이제 원자재 시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신속하고 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이 책을 쓰는데 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사실 원자재 시장
시장에 대한 해설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원자재 시장을 포괄하고 또 쉽게 알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교과서식으로 쓰다 보면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많이 없고요. 또 너무 전문적으로 쓰면은 사실 아마 첫 페이지 보고 책을 닫는 분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원자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결국은 국제적인 흐름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좀 더 시장을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많은 시각적 차트를 담았고요. 또 세계 흐름을 그려놓은 지도를 이 책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 뭐 셰일 오일이라든지 유가 전쟁,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또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최근의 에피소드도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보면은 각 부문별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상황들을 정리를 해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원자재 책들에 비해서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손가락 안에 드는 주요 원자재 수입국입니다. 주요 수입국으로서 이 패권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장시간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